김해 신공항 계획안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산악 장애물과 수요 예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식화됐던 신공항 문제가 14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공항 이슈가 사실상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며 특별법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2살 난 어린이가 숨지고 엄마와 다른 자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6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달리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던 치료제 개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시비를 불식지키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치권이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년 전 확정했던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지을 거냐? 이제 또다시 시작입니다. 14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4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는 동안 신공항은 영남권 표심을 겨냥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무산되는 일을 무슨 공식처럼 반복해왔습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해묵은 이슈가 떠오른 거죠. 그 사이 줄줄 새나간 혈세도 문제지만 소모적인 국론 분열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오늘 검증이 발표 내용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시작 11개월 만에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김해 신공항안이 상당 부분 보완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확장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 계획이라.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쟁점을 안전과 소음, 시설 운영 및 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중 검증을 벌여왔습니다. 검증위는 검증이 어렵다고 밝힌 환경 분야를 제외하곤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김해 신공항 주변의 산봉우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흠결로 판단했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며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4년 전 평가에서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까지 모든 항목에서 1등 성적을 받았던 김해 신공항. 왜 이번에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을까요? 검증위는 이 제 뒤에 지도에 보이는 이 산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김해 신공항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활주로가 더 필요해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증위는 또 안전성과 절차적 구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진입 표면만큼 높은 산들이 있어 안전성을 위해 산을 깎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검증위 의뢰를 받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 신공항안은 법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위 평가를 두고 4년 전 평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전 국토부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평가에서
김해 신공항은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We are proposing a new airport layout, which is very similar to Istanbul Atatürk Airport.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들어 김해 신공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요 예측에 있어서 30년 이후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써도 사실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고요. 4년 전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를 비틀어 지어 북측 산악 지역을 피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어디에 새로 지을지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가덕도로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도 건너뛸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직후 곧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당내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장을 맡으신 한정희 정책위원장께서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표 발의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2030년 부산 엑스포 전까지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으로 예외 면제 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사타,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2030년 4월까지 개항을 못합니다. 새로운 공항 부지를 물색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SNS에 현재로선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보다 부산 경남 지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정치권에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여권의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여당이 노린 게 이런 걸까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따져봐야 할 야당 국민의힘도 표 앞에선 애매한 모습입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문제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은 찬성이라고 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처럼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절차가 점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울경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정적인 대구와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 민심 사이에서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여당이 신공항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고 한다면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런데 정치 논리를 빼고 우리 세금만 따져보면 왜 가덕도여야 하는가 의문이 많습니다. 4년 전 프랑스 전문가 평가에서 가덕도는 김해공항 확장, 밀양 신공항 안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도시들과 거리도 멀고 공항 건설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때와 조건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가덕도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 강서구에 속해 있지만 거제, 고성, 함안, 창원 등 서부 경남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해 동남권, 더 나아가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미 섬 위쪽에 부산 신항과 부산 신항역이 있는 만큼 항만과 철도에 항공까지 연계된 이른바 물류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음 문제가 있는 김해공항과는 달리 24시간 화물 전용기까지 운용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활주로는 주변 바다를 매립해 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놓을 계획인데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섬 위쪽을 더 매립해 활주로를 늘릴 수 있는 확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매립 비용이 지적되자 부산시는 활주로 각도를 오른쪽으로 틀어 매립 면적을 줄이는 새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변경될수록 주민들의 혼란은 커집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은 걸 그냥 신공항 막연히.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수동 여기를 닦아가지고 바로 요 위에 지금 산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학마을에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 다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권역 내 주요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실제로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대학마을에서 부산과 울산, 대구까지 직선거리는 모두 김해공항보다 멉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 연구 용역을 맡았던 프랑스 업체도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가덕도에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두고 둘로 쪼개졌던 영남 지역 갈등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부산과 경남은 환영했고 대구와 경북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김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론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의 속도를 내겠다며 가덕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중단한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희망찬 청사진을 경남, 울산과 지하 역량을 모아 벌여나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당연히 24시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를 반겼습니다. 더 큰 공항이 생기면 이용하는데도 편리해지고 시간에 대한 제약이 더 줄어들면 이제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실망을 넘어 격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설계가 투자하면 되는데 자기 표를 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백지 상태가 됐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짚어봅니다. 자, 강 기자, 이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이 대목이에요. 분명히 4년 전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며 프랑스 전문가들까지 데리고 와서 평가를 했을 때 김해 신공항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국토부가 추진해 왔는데 오늘 그게 아니다라고 백지화를 시켰어요. 그럼 4년 전 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국토부 계획안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평가 항목이 이번 검증위 검증과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 용역을 맡은 곳이 프랑스 파리 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인데 접근성 및 잠재력, 소음 및 환경보호, 비용 및 실현 가능성 이렇게 3개 분야를 연구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1000점 만점 중에 818점을 받았고요. 당시 신공항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 계획안보다 접근성과 소음, 환경, 비용, 리스크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떨어졌는데요. 활주로 1개를 지을 경우 591점, 2개를 지으면 점수가 495점까지 내려갑니다.
가덕도가 섬이기 때문에 공항을 지으려면 주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자체도 힘들고 남쪽 끝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동남권 신공항 14년째 이제 도돌이표인데요. 이 선거 때마다 애매하게 동남권에 신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취임 후에 또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문재인 정부도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온 건데요. 처음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만든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공약이 무산됐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죠. 문 대통령도 공약 자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었는데 대선 주자였던 2016년 발언을 들으면 김해공항 확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서 김해공항에 대한 대체공항으로서 원래 추진됐던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어디로 지어질 거냐? 여당은 가덕도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절차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토부는 검증위 결과가 이제 막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절차를 묻는 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할지 특정 공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할지 아직 모른다는 건데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그 전에 공항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국책 사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뒤집은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에도 이번 신공항 건설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여당이 가덕도 특별법까지 만든다는데 의석수를 앞세워서 이 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목요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보다 나흘 늦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단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부가 정한 1.5단계 격상 기준 100명을 훌쩍 넘는 111.3명을 기록했고 60대 이상 고령 환자도 39.7명으로 격상 기준의 추가 지표인 40명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한 배경입니다. 곧바로 2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천은 1.5단계 적용 시기를 서울, 경기보다 나흘 늦추기로 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은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감염 확산세가 빠른 강원 철원군도 모레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격상 여부를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병상이 문제입니다. 도내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1개뿐이라 1단계를 유지하다 환자 발생을 줄이지 못하면 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단계가 적용되면 카페, 장례식장, 미용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PC방과 독서실, 경기장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민 경제를 고려해서 1.5단계로 조정했다고 하지만 음식점이나 클럽은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도 또 바뀐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치킨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는 발표에 직원들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작은 가게라 지금까지는 대형 음식점들에 적용된 테이블 간격 벌리기 대상이 아니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테이블을 띄우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당장 모레 0시부터 적용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테이블을 이게 좀 멀리 하다 보면은 사람이 없어 보이고 잘 들어가지지 않겠죠.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않게도. 결혼식 날짜가 임박한 예비 부부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객 수 제한이 없던 1단계에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생기는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초대한 하객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저 같은 경우 2번이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클럽들은 1.5단계 방역 지침이 영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방역 지침상 클럽 출입은 허용하지만 춤을 추는 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1.5단계 격상이 클럽 등 유흥주점에겐 사실상 집합 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 감염으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희소식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백신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보다 높은 94% 예방 효과를 보이고 냉동 보관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모더나가 중간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는 모두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8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가짜약을 접종한 다른 그룹에서 모두 95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5명만 백신 접종 그룹이었습니다. 모더나는 이 수치를 근거로 지난주 발표된 화이자의 백신 예방 효과보다 높은 94.5%라고 밝혔습니다.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영상 8도 이하에서도 최대 30일 보관할 수 있어 보급의 걸림돌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can also, and we validated, keep the vaccine under refrigeration conditions. You can have it at room temperature for up to 12 hours coming out of the storage conditions. 모더나 측은 몇 주 내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고 By the end of this year, we said that in the United States, we expect to have 20 million doses. And so I think by the end of the year, hopefully, we could start to vaccinate people.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중보건 부문에서 역사적인 날을 만들겠다며 최대한 빨리 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백신 개발 소식에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만 선 턱 밑까지 급등했지만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두 제약사 모두 상당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빠르면 다음 달 중순 고령층 등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내년 중반 이후에야 모든 사람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이 두 곳을 포함해서 해외 5개 업체와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달 말쯤에는 확보된 물량이 얼마쯤인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일주일 전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해 물류업계에서도 유례없는 난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his challenge is probably the biggest logistical challenge we've ever faced, regardless of the temperature. Minus 80 adds another dynamic and another problem. 모더나는 가정용 냉동고에서도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유통과 보관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격은 화이자 백신은 2만 원대, 모더나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두 백신 모두 3,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과학저널이 아닌 자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두 곳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백신 개발의 최종 관문인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제약회사는 10곳, 정부는 이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한 5곳과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이 추가로 개발 속도가 빠른 곳으로 꼽힙니다. 11월 말, 그러나 12월 초에는 전체적으로
계약의 현황, 또 진행되는 상황, 확보되는 물량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부는 내년 가을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우선 접종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 시점도 밝혔습니다. 또 기존 목표치였던 국민의 60% 접종 분량보다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미국은 백신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씩 쏟아지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 백신 문제를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리본들이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달았던 리본들이 가득 쌓이면서 이젠 다 묶을 공간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There's members of the church here adding a ribbon and realizing that this project has become much larger than we imagined it would be.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 중인 차량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이 마비되자 운행 구간을 일부 차단해야 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5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봄철 정점이었던 5만 9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백신 유통 계획 등을 꼽았습니다. 3차 유행 속에 암흑의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 승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ore people may die if we don't coordinate. We're going into a very dark winter. Things are going to get much tougher before they get easier.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연이어 전해진 백신 후보 물질의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 중국 전염병을 종식시킬 업적들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며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도 자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이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2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다른 자녀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도로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선 가족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차량들은 멈추지 않고 줄줄이 통과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앞 차량들이 출발하자 대형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가족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모차에는 2살 여자아이와 1살 남동생이 타고 있었고 4살 첫째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유치원차 학생들이 같이 보고 그냥 소리 듣고 많이 났어요.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아이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데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모자는 맞은편에 있던 어린이집 차량을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출발 당시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야가 안 보였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수치가 높으니까 운전자는 이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사고가 난 횡단보도 왕복 4차선 도로지만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8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곳입니다. 당시 사고로 신호등 설치 요구가 이어졌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00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늦은 거죠. 신호등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여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앞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5월. 8살 김모군이 도로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김군. 오늘은 6달 만에 다시 학교에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고를 당한 구간에서 일가족 사고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주가 가까워서 눈을 가리고 그냥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 사고 났을 때 연락 받은 것처럼 와서 막 할아버지가 울고 그랬으니까는. 김군 사고 이후 주민들은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청과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인근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등이 설치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호등을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신호등은 너무 이제 차량 흐름이나 가까이 있다 방해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횡단보도를 놔주고 방지턱을 설치하자. 설치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미끄럼 방지 포장과 함께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설치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2년 전 서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악몽 같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시원들은 화재에서 안전해졌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이 가득했던 자리에는 소주병과 과자, 꽃 한 송이만 남았습니다. 그을음이 가득했던 고시원은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일반 사무실로 용도를 바꿨지만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2년 전 화재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라져갑니다. 로또도 보내고 살고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인지는 몰라. 불이 난 3층에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던 김순만 씨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던 문을 여는데 불이 확 들어오니까 아주 깜짝 놀랐죠. 창문 하나 크기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거든요. 김 씨는 화재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일로 왔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30만 원 주는 거하고 석 달 버텼어요. 사고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소방차 많이 몰려있고 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 보니까 가슴이 막 저리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당시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7월 이전에 운영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경보기는 달려 있었지만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 이후 2009년 전에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도 2022년 6월까지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고시원에도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방으로 다 들어있죠. 스프링클러가. 이게 배관이 다 들어가요. 이게 물테크예요, 이거는. 하지만 여전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없는데 불이 날 데가 없어요. 자백도 지난해 기준 스프링클러가 없는 서울 시내 고시원은 전체 5,800여 개 가운데 14%에 이릅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흘렀지만 관련자 처벌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고시원은 두려운 곳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저렴하면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 고시원 자체를 이제 생각도 안 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안식처, 보금자리, 그런 거 그렇게 봐야죠. 전문가들은 창문 설치와 최소 평수 규정 등을 법으로 강제해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병, 이 치매는 사실상 완치가 없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힘겨워하는 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완치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날 알아요? 아주 잘. 45년 차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리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로망.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까지 다루며 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꼴, 이미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는 뇌의 독성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파괴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이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를 만들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난제로 남았던 치매 치료에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뇌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독성 물질도 청소하는 별세포에 주목했습니다. 별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변형돼 강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죽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결국 별세포에 의해서 타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기전을 밝혔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별세포가 만드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면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회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증 별세포가 회복이 되면 그 별세포가 하는 일이 결국은 신경세포를 이렇게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회복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국내에서 치매 발병 원인을 처음으로 규명해내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로 다 할 수 있겠지. 일본인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까지 했는데요.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불법이라며 기혼자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되는 건 불법일까요? 알아봅니다. 국내에서 정자 거래는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통한 정자 기증은 가능한데요. 기증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생명윤리법을 찾아봤습니다. 난자 정자를 채취할 때 기증자나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배우자가 필수라는 뜻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유리 씨는 왜 국내에서 정자 기증을 받지 못했을까요? 병원들이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침을 살펴보니 정자 기증은 법적인 부부가 대상이고 남성의 불임이나 유전 질환 등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자 기증도 주로 난임이나 불임 부부에게 이루어지다 보니 미혼 여성이 기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은 미혼 여성도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고, 프랑스는 모든 여성에게 체외 수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 논쟁 중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본인이 선택하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누구 보고 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뭘 선택하라는 걸까요? 바로 거취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채워야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우상호 의원도 윤 총장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억지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윤 총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본인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본인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네, 오늘도 대검찰청에서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만나서 격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게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검사들을 대검으로 직접 불러서 오찬을 하는 것을 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요즘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자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얼굴이 보이네요. 네, 강경화 장관은 어제 한 포럼에서 한국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처음 외교장관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정말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여성이라 힘든 점이 있다 이런 말일까요? 네, 여성이라서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강 장관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심야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네, 최근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국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외교부 패싱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논란들이 본인이 여성이라서 더 부각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보네요. 네, 하지만 야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리하면 장관이고 불리하면 여성입니까? 이 시각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두 번 힘 빠지게 하는 발언입니다. 기억해보면 강 장관이 취임 초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딱 3년 전인데요. 여성이라고 안보 의식 없다고 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국회에서 전술핵과 전략핵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핑계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물론 장관으로서 책무가 무겁겠지만 이 불평보단 성과로 압도한다면 많은 여성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건물이 걸어서 이동하는 장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5층짜리 초등학교 건물을 옮기려고 인공다리를 달았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거대한 건물 아래 198개의 인공다리가 달려있고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습니다. 85년 전 프랑스가 설립한 라거나 초등학교인데 방향을 살짝 틀어 지네처럼 62m 거리를 움직였습니다. 역사적인 건물 보존과 지역개발이란 이해 충돌 속에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也是上海首次最大建筑的步履式的，我们能够达到边行走边行转，一次到位，再旋转再平移，节约了将近20%的工期。 5층 높이에 무려 7,600톤에 이르는 건물이지만 인공다리를 설치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일이었습니다. 后我们会进行一个全面性的修缮工作，然后呢，将来我们计划呢就作为一个文化教育。 기존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대형 비즈니스 센터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중국은 오래된 건축물 보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엔 상하이 대형 사찰 아래 긴 레일을 설치해 30m가량 평행 이동시켰고 지난 6월 산둥성 진안에선 바퀴가 달린 장비를 건물 밑에 달아 2,600톤짜리 건물을 82분 만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아닌 저가 항공사들은 그동안 비행기를 국내에서 고치지 못하고 해외에 보냈습니다. 경남 사천에 항공기를 고칠 수 있는 대형 정비창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납고에서 항공기가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40m 길이 항공기 4대가 동시에 들어갈 만큼 공간이 큽니다. 항공기 정비 전문 업체 한국항공서비스가 300억 원을 들여 새 시설을 짓고 민항기 정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 자체 정비가 가능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뺀 나머지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항공사가 해외에서 쓴 돈만 매년 1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대형 정비창이 문을 열면서 이 돈을 국내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30대 정도의 정비 물량을 했지만 이 정비동이 생기면서 연간 100대 이상. 앞으로 일본 저가 항공사 물량도 확보해 세계 시장으로 문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추진하면서 양사의 정비 부분을 떼어내 한국항공서비스와 합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초대형 법인이 생기는 건데 세계 10위에 드는 규모입니다. 오는 2025년 세계 항공기 정비 시장은 1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드디어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가 막을 올렸습니다. 고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초반 기싸움 주도권은 어느 쪽이 잡았나요? 네, 초반 기선제압은 NC가 잡았습니다. 1회 말 NC가 박민호의 2루타와 나성범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챙긴 건데요. 두산은 페르난데스와 허경민이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1대 0인데요. 양팀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시리즈를 지배할 확률이 높아섭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한 비율은 75%나 됐습니다. 양팀 모두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선발 카드를 오늘 빼들었는데요. 두산은 정규 시즌 다승 1위인 알칸타라가, NC는 다승 2위인 루친스키가 맞붙었습니다. 단기전인 만큼 확실한 한 방을 터뜨려줄 선수가 언제 나타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다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터져줘야지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 전적만 보면 올 시즌 NC가 두산을 앞섰지만 과거 한국 시리즈 4전 전패에 굴욕을 당한 만큼 가을의 두산은 예측 불가입니다. 오늘 승부를 끝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엿새째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가 밤부터는 해소된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에 비가 오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남해안과 수도권 지역에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도 원활해져서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계속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 지역에는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강수량도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강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 내륙에는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아집니다. 비까지 더해져서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곳곳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서요. 다음 주까지 초겨울처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주화되면서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덕도 주민들도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속았다는 거죠.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14년째 신공항 타령만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도 참 딱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빈곤한 상상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